협주하고 합주는 뭐가 다르지? 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쓰입니다. 자, 여러분, 협주곡은요, 도울 협자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앞에 솔리스트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걸 협주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주는 무엇이냐? 합주는 함께 연주하는 걸 우리가 합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연주를 하는 겁니다. 악기들의 유명한 협주곡들이 있어요. 특히 이 협주곡은 모든 악기를 위해서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작곡가들이. 왜? 뒤에 있는 여러 명의 오케스트라를 이길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음향적으로 잘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유난히 바이올린 협주곡과 피아노 협주곡이 개수가 많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유명한 곡들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고전파 시대 때 정말 이 협주곡의 형태가 아주 두드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뭐 대표적인 작곡가가 누구겠습니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그중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학생들이, 바이올린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이걸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자,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번호가 붙은 협주곡이 5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마지막 5번이 아주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1악장 앞부분 한번 들려드릴게요. 바이올린이 아주 깨끗하게 연주를 하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아주 부드러운 반주를 연주합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걸 얼마나 깨끗하게 연주를 해야겠습니까? 떨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기능 연주할 때 떨잖아요? 떠는 소리가 연주에 묻어나요. 타타타타타타 소리가 납니다. 그거 안 하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고요. 힘들어요. 학생들이 이거 연주합니다. 모차르트의 협주곡은 유난히 깨끗하게 연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바이올린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버터의 바이올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연주를 할 때 너무 부드럽게 연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선은 깨끗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되고. 음악을 듣기에도 어렵지 않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정말 내가 태교 음악으로 사용하고 싶어 이런 분위기의 곡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교도 있고 연주하기 아주 쉬운 곡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오디션 곡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연주를 잘하냐 이런 거를 따져서 1차 예선을 통과시키는 거죠, 보통. 그리고 3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요, 실제로 이 3악장에 터키풍의 멜로디가 나와요. 트르키에. 옛날엔 터키라고 불렀죠. 그 터키풍의 행진곡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터키 행진곡 뭐 이런 걸 작곡을 하죠. 뭐 모차르트도 피아노 곡에 터키 행진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요, 딱히 터키 행진곡이라는 제목이 아니에요. 악보 위에 터키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 마지막 악장에 이 터키풍의 행진곡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국적인 멜로디죠. 정말 터키 사람들이 와서 막 춤을 추는 듯한. 아무튼 굉장히 신나는 곡이고 악장이 3개나 되기 때문에 뭐 다 합치면 한 15분, 20분 정도 됩니다. 연주회 가면 일부에 이런 곡을 듣게 되고 참 깨끗하게 연주한다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만날 수가 있죠. 연주자마다 다르게 연주해요. 그러한 개성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고전파 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낭만파 시대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는 여러분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독일의 작곡가고요. 베토벤 이후 작곡가입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협주곡을 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은 정말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이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요, 친구들이 그랬답니다.
당신이 최고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썼다. 너무나도 신나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가득한 곡이에요. 그중에 세 번째 악장 한번 들어보시죠. 앞에서 멜로디가 굉장히 현란하고요. 귀엽게 연주하다가 막 신나게 연주하다가 갑자기 또 구슬퍼지다가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협주곡은요 3개의 악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한 30분 정도 연주를 해요. 야, 내가 그 긴 걸 어떻게 들어? 괜찮아요, 여러분. 중간에 어디서 박수 칠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끝까지 가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가득하기 때문에 바이올린 협주곡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바이올린 협주곡 개수가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차이콥스키, 러시아의 그 유명한 차이콥스키 역시 바이올린 협주곡 하나 썼습니다. 지금은 너무 유명한 곡인데 옛날에는 이거 너무 어렵다고 다들 연주 불가능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던 곡이기도 해요. 바이올린이 아주 저음에서 그럼 지금은 또 고음이 나오지만요. 굉장히 자유로운 선율을 연주하는데 이 선율이 나중에 얼마나 속된 말로 빵 터지냐 하면요. 자, 여러분 이거 나중에 오케스트라가 바이올린 어느 정도 솔로가 끝났을 때 정말 웅장하게 연주를 합니다. 뒷부분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표정들이 지금 다 보여요. 저 멜로디. 바로 이거야. 나 저 멜로디 너무 좋아해. 제목을 몰랐었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입니다. 너무 멋있죠. 자, 그러면 좀 다른 악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첼로 협주곡은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 바이올린 협주곡보다 개수는 적습니다. 그리고 이 첼로 협주곡을 그래도 인정받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물론 모차르트 이전에 하이딘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첼로 협주곡을 쓰긴 했지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었단 말이죠. 왜? 작곡가들이 생각을 할 때는 첼로는 저음악기 아닙니까? 이 저음악기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소리를 뚫고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좀 제한적인, 음향적으로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드보르작이라는 작곡가, 체코의 그 유명한 유머러스카의 작곡가죠. 신세계로부터의 교향곡. 이 교향곡을 작곡했던 드보르작이 말년에 첼로 협주곡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시도를 해요. 왜? 첼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음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교를 부리는데 기교가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다른 작곡가들이. 특히 브람스 같은 작곡가는 야, 내가 첼로 협주곡이 저 정도가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첼로 협주곡 쓸걸. 브람스가 첼로 협주곡 안 썼거든요.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아주 강렬한 3악장부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나오죠? 첼로가 고음에서 막 내려오고 있죠. 굉장한 기교로 부릅니다. 아무나 연주 못하는 곡이에요, 여러분. 기교가 과시가 되는 협주곡이지만 여러분 뒷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음악이 아주 느려질 때 목건악기가 앙상블을 합니다. 첼로도 굉장히 고음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낭만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첼로 음색 좋아하시는 분은 많으시잖아요. 이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을 듣고 있으면 막 기교에 놀라다가 나중에
이 대화하는 거 보십시오, 악기끼리. 이게 마지막으로 가면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지막까지 사람을 쥐어짭니다, 고음에서. 그리고 곧 엔딩으로 가는데 그 엔딩이 촐랑거리는 엔딩이 아니에요. 사람을 완전히 빠져들게 만든 다음에 이제 천천히 그 엔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 뭐 화려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기교를 과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몰려오죠? 이제 쏟아냅니다. 천천히. 금관. 피아노는 어떨까요? 앞에서 피아노가 등장을 하면 이건 또 우리가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상당히 멋진 음악이 많아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가 포함이 되면요. 하는 역할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향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거의 타악기처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솔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피아노가 여러분 10손가락 다 쓰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 현란함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반 현악기들이. 그러다 보니 오케스트라는 정말 피아노를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돼요. 또 그 음색이 겹쳐질 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베토벤 같은 사람은 피아노 협주곡 5개를 쓰거든요. 그 5개 중에 5번 황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뭐 용맹스럽다 이렇게 해서 뭐 황제라는 제목 붙이자 이렇다는 얘기가 있지만 정작 유명한 건 가운데 있는 느린 악장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뒤에서는 조용하게 현악기들이 반주하고 있어요. 이걸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혼자서 항상 연습실에 갇혀서 연습을 하고 있는 외로운 연주자지만 드디어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면서 이러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게 피아노 주곡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원래 피아노는 솔로 악기잖아요. 혼자서 정말 다 합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가 합쳐지는 바로 이 순간, 베토벤은 그 순간을 잡아내죠. 베토벤의 제자였던 그 유명한 체르니가 이 곡을 초연했습니다. 보통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 이렇게 3개 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악장들이 다 느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피아노 협주곡 특히 느린 악장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나중에 쇼스타코비치라고 하는 러시아 작곡가는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아름다운 악장도 있습니다. 이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는 막심 쇼스타코비치라는 아들이 있고요. 그 아들이 나중에 유명한 또 음악가, 지휘자가 돼요. 그 지휘자는 음반 많이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헌정받은 곡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주는 이 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느린 악장 감상하시죠.
마치 피아노 솔로라고 느낄 정도로 뒤에서 조용하게 반주를 하고 있죠.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연주를 하는데요. 뒤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는 긴 음을 연주하면서 피아니스트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감동받고 있는 거죠. 굉장히 몽롱한 부분도 지나가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느린 멜로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도대체 작곡가들은 어디서 이런 멜로디를 가지고 오는 것일까요? 우주에 떠다니고 있는 거 그냥 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술가들한테 고마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도저히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그들은 머릿속에서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결과물은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창작자의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목관악기도 협주곡이 있습니다. 특히 목관악기는요, 높은 음역대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소리 뚫고 나옵니다. 클라리넷도 마찬가지인데요. 클라리넷은 정말 독특한 음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즈 음악에서 많이 들었을 때 상당히 신나게 연주하는 비브라토의 음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비브라토 없이 정말 일직선으로 연주해요. 클래식 음악에서는요. 자, 그런 클라리넷의 정말 클래시컬한 그런 음향. 자, 여러분, 코플랜드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아론 코플랜드. 미국 작곡가예요. 굉장히 현대 음악인 거죠. 미국 작곡가예요. 이 미국 작곡가가 그 당시에 유명한 재즈를 많이 연주를 했던 베니 굿맨이라는 클라리네티스트를 위해서 협주곡을 하나 써준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클래식하게 연주를 해요. 비브라토 없이. 깨끗하게 연주하면서 뒤에서 현악기가 반주를 하고 하프가 함께 합니다. 자, 이러한 클라리넷 협주곡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느린 부분 먼저 들으시죠. 숲속을 거닐고 있는데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쫙 들고 있고요. 나는 이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낙엽을 아주 조심조심 밟고 걸어갑니다. 음악이 막 상상이 되죠. 모두가 다른 상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각자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뒤에서 그 현악기가 조심스럽게 섞여 들어갑니다. 일정하게 반주하고 있는 하프의 음색. 재미있는 건요, 이 클라리넷 협주곡은요 재즈 아티스트를 위해 썼잖아요. 그래서 뒷부분, 화려한 부분은 재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뒤에 한번 들어보시죠. 재즈의 리듬과 음형을 가지고 정말 클래시컬하게 아주 교묘하게 섞었어요. 오히려 저는 고전파나 낭만파에서 작곡했던 그런 클라리넷 협주곡보다 이 곡 굉장히 사랑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세련된 곡이에요. 자, 금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금관 악기 뭐가 있겠습니까? 트럼펫, 트롬본, 튜바.
자, 그중에서 트럼펫 협주곡. 트럼펫 협주곡 하면 무조건 이 곡이에요. 여러분, 그 예나 지금이나 가장 유명한 트럼펫 협주곡 고전파 시대 때 하이든이 썼습니다. 여러분, 사막장 들어보시죠. 아, 이 음악 내가 어디서 들어봤더라.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외국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왜 갑자기 클래식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전체 클래식 전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거기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니까 그것도 여러 번 나와요. 이 곡이 쓰였던 의미는 한국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장학 퀴즈 음악이었기 때문에 쓴 거죠. 장학 퀴즈. 아니, 거기 나오는 게임들이 다 옛날 게임들이잖아요. 뭐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렸을 때 봤던 TV 퀴즈쇼, 그 장학 퀴즈 그 추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펫 협주곡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저거 장학 퀴즈 음악인데? 거기에 시그널 뮤직이었어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이올린 협주곡, 현악기를 위한 협주곡. 협주곡의 가장 큰 특징은요, 뭐냐면 악장이 보통 3개잖아요? 그러면 1악장 끝날 때 보통 뭘 하냐? 카덴자라는 걸 합니다. 카덴자. 이 카덴자가 뭐냐면 종결시키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끝내다. 그러니까 1악장 끝나기 전에 이걸 끝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오케스트라가 싹 빠지고요. 혼자서 연주하는 기교를 부리는 부분을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보통 이게 협주곡, 옛날 전통적인 협주곡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과시해요. 연주자가 앞에서 나왔던 뭐 모차르트가 만들었던 음악이면 그 모차르트가 만들었을 법하게 내가 즉흥 연주를 합니다. 클래식 연주자들은 자기가 써요. 카덴자를 직접.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걸로 막 더 복잡한 기교과시용 음악을 살짝 연주하고 끝납니다. 이게 카덴자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연주하는 카덴자를 여러분 딱 만나시면 지금 1악장 끝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3악장에서 한 번 더 넣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작곡가가 직접 작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주자를 못 믿는 건 아니고 내가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아예 그 독주 파트를 완전히 그 카덴자 파트를 만들어내는 작곡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협주곡 연주회를 보러 가시면 이런 장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막 연주하면 지금 카덴자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협주곡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앞에서 앙상블이 연주할 때예요. 아까 그거 합주 협주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합주 협주곡은요, 여러분, 콘체르토 그로소는요,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짜로 앞에 3명, 2명, 혹은 4명 이렇게 나와서 연주하는 곡이 있어요. 와, 그러면 이게 실내악을 위한 협주곡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내악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실내악단들이 아예 협연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곡, 베토벤. 역시 베토벤입니다. 독특한 시도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트리플 콘체르토라는 게 있어요. 트리플. 3이죠. 3. 앞에 3명이 나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피아노 트리오가 연주를 하는 곡이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딱 트리오가 연주하면 지휘자가 그걸 보고 지휘를 해요. 살짝 이렇게 솔로 할 때 딱 하면서 이들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지휘자가. 그럼 오케스트라와 대화를 하게 되는 트리플 콘체르토. 그때 이걸 처음에 연주하려고 했던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곡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피아노가 쉬워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3명이 다 어려운 곡이에요.
괘씸한 사람 같은 이라고 연주자를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네 명이 앞에서 연주하는 곡이 있어요. 이건 현악사중조. 제가 연주하는 현악사중조. 바이올린 둘,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 현악사중조가 앞에서 나와 있고 뒤에서 오케스트라와 대화를 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것도 실내악을 위한 협주곡 만열에 들어가요. 범주에 들어갑니다. 들어보시죠. 뒤에서 오케스트라 아주 조용히 연주하고요. 그 현악사중조 안에서 비올라가 솔로를 연주하고요. 뒤에 가면요, 굉장히 빠른 부분 나오거든요. 자, 오케스트라와 대화합니다. 사중조, 오케스트라.